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종강이네요. 사실상 이제 14주 차고,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군요.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면서 이제 종강을 하게 돼요.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어, 참 기가 막히죠. 뭐 기가 막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특히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은 대인관계를 넓힌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한다든지 뭐 배낭 짊어지고 한번 여행도 떠나보는 거고 해외여행도 한번 해보는 거고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데 이건 뭐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표현이 좀 그랬나요? 여하튼 집에서 그냥 뭐 강의 듣고 뭐 또 대학생활에서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고 MT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느 거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한 학기가 후루룩 없어졌네요. 여하튼 뭐 다음 학기에는 괜찮아지겠죠. 뭐 설마 뭐 2차 코로나 얘기도 있긴 하지만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물론 설마가 사람 잡아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뭐 또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홍역이라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홍역처럼 지나가 버리는 일이었으면 좋겠네요.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뭐 여러 개의 공지사항을 계속 보내드려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뭐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 대학들은 또 LMS 시험을 보기로 또 결정을 하고 그러는 혼란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경솔하게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무슨 돌발 변수가 나와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사실상 대면 시험을 보면 기말 리포트는 굳이 걷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돌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LMS 시험을 보게 된다면 기말 리포트는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혼란스럽겠지만 일단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독일 군국주의의 씨앗 7년 전쟁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종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독일 군국주의, 뭐 생활권, 독일인의 생활권 논쟁이라든지 존도백, 독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길, 뭐 이런 논쟁들은 이 서양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이러한 결과 이제 유럽 연합 독일이
한 두 번에 걸쳐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 독일 수상은 취임을 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 먼저 가죠? 그래요. 바로 유태인들이 학살됐던 그 공원을 그 생체 실험했던 곳을 꼭 방문을 하고 또 이 폴란드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죄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이제 프랑스가 되죠. 이 프랑스는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에게 계속 패전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는 뭐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물론 기간은 짧지만 그런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죄를 하고 이제 프랑스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이제 러시아예요. 보통 옛날에는 구소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돼요.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사실은 유럽 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종강에 할까 뭘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일단 군국주의의 씨앗 7년 전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30년 전쟁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것에 의해서 독일의 여러 영방들이 각자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은 유명무실화 되죠. 결정적으로는 이제 180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은 없어집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죠. 유럽의 서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동부에서는 러시아가 국가 권력을 강화하며 국력을 한창 끌어모으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중부 유럽은 그야말로 군웅 활거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보셔도 돼요. 영방 국가들, 조그만 도시 국가들마저도 사실상 외교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30년 전쟁의 결과 독일은 사실상 군웅 활거의 시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중부 유럽 내부의 잦은 갈등에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개입, 그리고 동맹관계라는 틀 속에서의 이합집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18세기 전반기에 유럽은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게 되죠. 훗날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7년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18세기의 세계의 대전이라고요. 다시 이게 그거는 뒤에 나왔으니까 18세기의 세계 대전이라 불렀죠. 7년 전쟁은 식민지 쟁탈전이라 불러도 무관할 정도로 강범위한 지역에서, 즉 유럽만이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인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의 세계대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독일을 주무대로 유럽 전쟁이 벌어지던 중에 그 전쟁 당사국들 중 일부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이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비롯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함께 벌였기 때문에 7년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이야기돼야지 되기 때문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가 양편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라 불리진 않지만 이 중세의 종교전쟁에서 근대의 국민국가 전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이 시기에 당시 유럽의 주요 세력이 대부분 참여하여 국력을 쏟아부었던 것이 7년 전쟁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과 7년 전쟁을 비교를 한다면 전쟁터의 규모로 봤을 때는 7년 전쟁이 더 커요.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유럽만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미국도 참전하고 나중에 러시아도 참전을 하게 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쟁 후반부의 얘기고 전반기까지 제1차 세계대전의 전반부는 사실상 유럽 전쟁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거기에 비하면 이 7년 전쟁은 그 전쟁터의 양상이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한 뒤 독일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세력은 그래도 황제 자리를 유지하면서 헝가리, 이탈리아 일부까지 영유하고 있던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리아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은 사실상 인구도 적고 유럽 국가들 중 20위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영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당시에는 사실상 죄송합니다. 펜을 안 꺼냈네요. 뭐 독일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프로이센은 사실상 베르린을 중심으로 한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 프로이센이 아니에요. 이쪽에도 프로이센이 조그맣게 있고요. 흩어져 있었어요. 독일 각 지역에. 뭐 결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 동맹이 맺어지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프로이센이 독일 영지 내에 도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19세기 이후에 성립되게 되는 주권국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고요. 거기다가 산맥이나 큰 강 같은 자연적 방어선이 없었기에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강국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제우라 불린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이 부국 강병책을 쓰면서 지방 영주들 즉 융커에게
여러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토지세를 걷어 대규모 상비군을 마련해서 유럽 국가들 중 군사력만큼은 보병의 수만큼은 3위에 이르렀죠. 엄격한 군율과 잘 정비된 관료 조직으로 그 군대를 단련하면서 점차 누구도 얕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대결이 끝내 무력 충돌로 이어진 것은 양국에서 두 젊은 군주가 즉위한 1740년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카를 6세가 후계 없이 사망하면서 딸인 23살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신성 로마 황제의 자리는 그녀의 남편인 프란츠 1세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상속권을 부정한 고대 게르만법인 살리카법에 어긋난다 하여 작센 바이에른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녀보다 5년 먼저 태어나 5개월 먼저 왕이 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황위 계승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슐레지엔을 넘겨준다면 왕위 계승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때 오스트리아의 지원군을 파견하는 대가로 슐레지엔을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아직까지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약속에 근거가 없다며 한마디로 이를 거부했죠. 프리드리히는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슐레지엔을 침공하게 됐고요. 이듬해에는 작센과 바이에른 그리고 서쪽의 강자 프랑스가 전선에 가담하게 됩니다. 부르봉가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와 앙숙 관계였죠. 라인강 좌측에 독일 땅에 눈독을 들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는 독일의 여러 국가끼리 싸움을 붙이고 말리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를 밀어붙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 앞에 마리아 테레지아도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1742년에 슐레지엔을 양보하기로 하고 프리드리히 2세와 단독 강화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 등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죠.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은 1748년에야 종전을 맞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슐레지엔 영유권 획득으로 만족했지만 프랑스는 동맹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단독 강화를 단행한 프로이센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기게 되죠. 오스트리아는 마지못해 슐레지엔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1744년에 다시 한번 전쟁을 벌였다가 이것을 제2차 슐레이젠 전쟁이라고 하죠. 다시 패배한 뒤에는 러시아와 비밀 조약을 맺고 프로이센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여기다 영국마저 러시아와의 비밀 협상으로 프로이센이 독일 내에 영국 영토인 하노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군이 개입하며 그 대가로 영국은 재정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 영국 왕실은 하노버 왕조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하노버에 있던 그 사람을 이제 영국 왕실로 데리고 오고 그렇게 되면서 영어를 못 알아들었던 하노버 왕조 사람들은 사실상 왕궁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은 하노버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그러는 와중에서 러시아와의 이러한 비밀 협상도 가능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리드리히는 다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국을 타개하고자 외교적 묘수를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묘수야말로 프로이센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 7년 전쟁의 늪에 빠뜨리는 악수로 판명되게 됩니다. 그것은 1756년 1월에 전격적으로 영국과 웨스트민스터 조약을 맺고 영국과 프로이센이 동맹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조건은 프로이센이 술레지엔의 영유권을 승인받는 대가로 러시아 대신 하노버를 지킨다는 것으로 영국은 하노버에 관해 프로이센을 가장 우려했음에도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가장 하노버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는다면 굳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립에서 대체로 오스트리아를 편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충격의 목소리는 빈의 벨베데레 궁뿐만 아니라 이 베르사유 궁에서도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17세기 말부터 아메리카 식민지 주도권을 두고 대립해오다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1745년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7년 전쟁보다 2년 먼저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9년 전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7년 전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7년 전쟁이든 9년 전쟁이든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유럽을 놓고 보면 7년 전쟁이 맞고, 프렌치 인디언 전쟁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9년 전쟁도 뭐 나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7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7년 전쟁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무리 한오보 문제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 프로이센이 영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사실 당시에 이 세력 균형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도 놀라운 일이었죠. 프리드리 2세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알력이 워낙 뿌리 깊기에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게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상 오산이었죠. 오스트리아는 이미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났을 때부터 프랑스 프로이센 때 영국 오스트리아라는 전통적 동맹 구도를 깨고 프랑스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프랑스와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무 대신 오스트리아의 외무 대신이었던 카우니츠가 동맹의 전복 계획이라 부른 이러한 전략은 이제 바로 프리드리히의 행동 덕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됩니다. 1756년 5월 베르사유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동맹이 성사된 것이죠.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동맹도 재확인하고 스웨덴까지 끌어들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가 동서남북으로 프로이센을 포위하는 구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앞서 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동맹을 맺기에는 사실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았고 사실상 루이 15세 시기부터 계속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음에도 1756년 영국 프로이센 동맹이 결성되자 곧바로 이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공주였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시기에 루이 16세와 결혼을 하면서 심지어는 결혼 동맹까지 맺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국익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카우니츠 동맹 체제는 프리드리히를 개인적으로 증오해온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프랑스 루이 15세를 소나기에 넣고 있던 그의 정부 이 퐁파두르 부인의 학작품이라 하여 새 여인의 동맹 체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작센을 비롯한 다수의 독일 연방국들이 가담하게 되죠. 이번에는 포츠담의 상수시 궁에서 경악의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했죠. 이 프로이센을 코앞에서 포위하고 있는 주변 사강에 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맹국 영국은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는 무릎을 꿇기는커녕 도리어 선제 공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공세 전략은 전쟁 내내 일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프로이센의 전략 중에 하나였죠. 그가 믿었던 것은 프로이센 자체에서 여러 대를 걸쳐 갈고 닦은 군사력, 그리고 이왕 싸울 수밖에 없다면 선수를 치는 게 낫다는 신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1756년 8월 24일 프리드리히가 직접 지휘하는 프로이센군이 남쪽에 민접한 작센을 침공함으로써 7년 전쟁, 독일에 국한해서는 제3차 슐레지엔 전쟁이라고 하는 이 7년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작센은 6주 만에 손을 들게 되죠. 10월 1일 오스트리아 군과 이 로보지츠에서 처음 격돌하여 승리했지만 사실상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반프로이센 동맹의 총 인구는 8천만, 병력은 30만이 넘었죠. 이에 비해서 이 프로이센은 고작 인구 400만의 병력이라곤 12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사강이 합심하여 프로이센 타도에 집중했다면 승패는 일찌감치 결정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 각국은 국익만 쫓을 뿐 연합군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일이 거의 없었죠. 여기에 프로이센의 저력, 프리드리히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휘 능력, 그리고 우연이라는 요소가 덧붙여져 전쟁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게 됩니다. 1757년 가을까지는 콜린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가 승리하고 프랑스는 하노버로, 러시아는 동프로이센으로, 스웨덴군은 베를린 근교까지 세도하여 사실상 프리드리히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보일 정도로 사실상 초기 전황은 프로이센으로 4강 연합군이 쇄도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1월 5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합동군을 프리드리히가 작센의 로스바흐에서 대파하는 전공을 세우게 된 것이죠. 다시 한 달 뒤에는 술레젠의 로이텐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또다시 격파하게 됩니다. 이 로스바흐에서는 전장을 길게 돌아서 이 프로이센군을 기습하려던 오스트리아, 프랑스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프리드리히가 길게 늘어서 행군 중이던 적의 앞을 기병대로 틀어막고 다시 보병대로 행군 대용을 붙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하던 적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마지막으로 적의 전진을 막은 기병대가 다시 우회하여 적의 본진을 격파하는 식으로 몇 시간 만에 2배가 넘는 적을 완파하게 됩니다. 적군 5,000명을 살상하고 5,000명을 포로로 잡은 반면 프로이센군의 희생은 500 정도에 불과했던 완승을 거두는 것이 이 작센의 로스바흐 전투죠.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적을 완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프로이센군의 엄격한 규율과 훈련 강도, 거기에 프리드리히의 지휘 능력이 합쳐짐으로써 발휘된 놀라운 기동력과 집중 타격력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로이텐에서도 에서는 하지만 어느 일방의 완승이 아닌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격해오는 8만의 오스트리아군과 정면 충돌하게 된 프리드리히는 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 부대를 전진시키고는 상당수의 병력을 크게 뒤로 물려 전장을 이 프로이센군에게는 다행히도 이 자신들이 여러 차례 훈련을 했던 훈련장이 바로 이 로이텐이었기 때문에 훈련 장소였죠. 지형을 훤히 잘 알았고, 따라서 들키지 않고 멀리 행군하여 느닷없이 적의 배후에 나타나는 전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잠시 넋이 나갔던 이 오스트리아군은 그래도 수적인 우세를 믿고 천천히 후퇴하며 반격을 노렸죠. 그러나 프로이센의 기습부대는 총을 쏘고 또 쏘아 적군의 전열을 정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들의 탄약이 결국 동났을 즈음 후속 부대가 도착했고, 기습 부대는 전우들이 던져준 이 탄약통을 받고는 이내 다시 싸대기 시작했죠. 결국 도무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채 계속 피해만 입고 있던 오스트리아군은 총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로이텐 전투도 대승을 거뒀으나 이번에는 프로이센군의 사상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상자 숫자가 6천에 달했을 만큼 이 힘든 싸움이었죠. 이 오스트리아군도 약 1만 정도가 전사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은 이렇게 평하죠. 로이텐 전투는 기동력과 결단력이 낳은 걸작이다. 로이텐 전투 단 하나만으로도 프리드리히는 불멸의 명장으로 남을 것이다. 로스바흐와 로이텐에서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폐색이 짙던 이 프로이센의 기세는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군비 지원만 할 뿐 파병은 안 하고 감만만 하고 있던 영국은 이 로이텐 전투에서 프리드리히가 승리하는 것을 본 뒤 영국은 상당수 병력을 동비길로 파병하게 되죠. 프리드리히는 1757년이 끝날 즈음 이 브레슬라우드도 함락시킴으로써
이 오스트리아에게 거의 빼앗기다시피 했던 술레지엔에서 다시 우위를 잡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로이텐에서 패배한 자신의 제부 로렌의 샤르를 해임하게 되죠. 1758년에는 이 독일에 상륙한 영국군이 하노버에서 결정적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점차 유럽 전쟁에서 손을 떼게 되죠. 북아메리카에서의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뭐 인디언 프렌치 인디언 워의 전쟁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뭐 마지막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좀 뺐어요. 좀 아쉽네요. 여하튼 이로써 서쪽의 위협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가 전선에서 이 7년 전쟁의 전선에서 빠지게 되고 이제 프렌치 인디언 워의 7년 전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죠. 이제 그 7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실상 영국으로부터 13개 영국 식민지가 독립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전쟁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던 영국군이 영국 13개 식민지의 인지세다, 무슨 세다, 아주 세금을 와장창창 걷는 중과세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사실상 미국은 이제 영국의 13개 식민지는 독립의 수순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은 미국 독립을 이루고 그것은 또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상 이 북아메리카에서의 이 프렌치 인디언 워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아쉽네요. 하지만 또 7년 전쟁은 또 7년 전쟁대로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7년 전쟁, 유럽에서의 7년 전쟁의 중심으로 사실 뭐 인도의 플라시 전투라든지 그것도 7년 전쟁의 연장선상이에요. 사실상 플라시 전투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영국과 프랑스인은 10명, 20명 정도가 있었고 인도인들끼리 싸운 거였죠. 나라가 안 되려면 아닙니다. 뭐 지금의 인도는 또 지금 뭐 우국승천하는 기세로 이제 경제 발전하고 있죠. 제가 너무 옆으로 갔네요. 여하튼 그 플라시 전투, 인도가 식민지가 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플라시 전투도 이 7년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뭐 인도 전선도 그랬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7년 전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서쪽의 위협, 프랑스의 위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프로이센의 상황은 다시 나빠지게 되죠.
러시아군의 참전 때문이었습니다. 슐레지엔을 가로질러 오스트리아군을 쫓고 있던 프리드리히에게 러시아군이 슐레지엔 북동부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는 급히 방향을 돌려 러시아군과 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프로이센에 비하면 병력의 수가 많았죠. 프리드리히는 보병 전력의 감소를 포병대로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한 기동력을 활용해 회피와 역습에 활용했지만 사실상 보병 전력 수의 열세 때문에 아무리 여러 전력을 써봐도 안 되는 거였어요. 1759년 8월 크네르스 도르프에서는 그는 그만 냉정을 잃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에게 섣부른 공격을 가했다가 뼈아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침착하기로 유명했던 프리드리히가 이 전투에서만큼은 아예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총공격을 한 거예요. 코사크 기병대의 손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는 4만 8천의 아군 중 3천 명만 살아남았네. 나는 이제 나의 베를린 시민을 도울 힘이 없네. 솔직히 말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네. 나는 조국의 멸망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걸세 라고 그를 따르던 장관에게 자살을 암시하기도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4만 8천 중에 4만 5천 명이 전사를 한 거죠. 이 전투에서 거의 모든 프로이센의 주력 부대가 그냥 괴멸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승리한 적군이 베를린이 아니라 다행히 작센으로 진군 방향을 돌리는 바람에 조국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황은 여전히 프로이센에게 불리했죠. 뭐 병력이 있어야죠. 프로이센군은 아무리 정예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었고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도록 독약을 담은 목걸이를 건 채 스스로 최전방에서 말을 달리고 고함을 지르며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한계는 가까워지고 있었죠. 1761년에는 유일한 동맹국인 영국마저 관계 단절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슐레지엔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와 화해하라는 해야 한다는 영국의 종용을 프리드리히가 완강히 거부한 결과 이제 파멸은 예정된 듯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프리드리히가 우리 브란덴부르크 가문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뜻밖의 사건만이 이 드라마를 반전시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이게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이에요. 원래 국명은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이죠. 자, 그 기적이 뭘까요? 1762년 1월 5일 프리드리히 2세와 프로이센을 위한 기적이 마침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한 것이죠. 근데 그거에
무슨 상관이 있죠? 유난히 이 프로이센의 적대적이었던 그녀의 뒤는 반대로 프리드리히의 숭배자였던 뾰트르 3세가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뾰트르 3세는 즉위하자마자 프로이센과 단독 강화를 맺게 되죠. 얼마 뒤에는 아예 동맹까지 맺게 됩니다. 프로이센 러시아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죠. 비록 제위 6개월 만에 그의 부인이었던 예카테리나의 쿠데타로 퇴위당하게 되지만요. 프로이센에 장기적 도움이 되지는 못했으나 쓰러지기 직전이던 프로이센에게는 실로 광명이었죠. 이 뾰트르 3세는 스웨덴과의 강화조약도 평화조약도 주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프리드리 2세가 프로이센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동맹 체제도 물거품이 되고, 특히 오스트리아는 아무리 슐레지엔에 미련이 남더라도 계속 전쟁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결국 강화 교섭이 시작되게 됩니다. 1763년 2월 10일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되죠. 프랑스가 서인도 제도 인도와 캐나다의 대부분, 미시시피강 동쪽, 북미 프랑스령 등을 영국에 할양하고요. 5일 뒤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후베르투스 부르크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유럽에서나 식민지에서나 영국에게 철저하게 눌린 프랑스와 달리 프로이센에게 패배했다고 여기지 않고 있던 오스트리아는 전쟁 이전의 현상 유지, 프로이센은 결국 슐레지엔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전쟁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저 처참한 병사들을 보기에 훈련 중에는 먹는 빵보다 맞는 매가 더 많고, 요새 군대는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프리들이 군대 훈련 방식이 두들겨 패는 방식이죠. 훈련 계속 하고요. 뺑뺑이 돌고 그런 식이에요. 전투가 벌어지면 매를 맞지 않는 대신 죽거나 다치거나가 아닌가. 농민들의 고통은 그보다 더 심하다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견디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지. 마리아 테레지아와 나의 개인적 고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 버렸네.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 이보다 더 참혹한 전쟁은 아마 없을 거야. 소년 시절에는 군인 정신만 강조하는 부항이 싫어서 가출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고, 이 함께 도망치려던 친구는 프리들이 눈앞에서 목이 잘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내리친 칼에. 왕위에 오른 뒤에도 철학과 예술을 좋아해서 스스로 플루트를 연주하며 볼테르를 비롯한 철학자들을 이 상수시 궁에 불러 모으기도 했던 철인왕 프리드리 2세는
7년 전쟁 도중에 자신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며 탄식했었던 것이죠. 전쟁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이처럼 모순적인 존재였던 프리드리히 2세는 결국 중조부 이래의 독일 군국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꼽혀온 장본인이 됩니다. 군국주의가 지도자 개인의 야심이나 소수 귀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평화시에 그는 국민 복지 증진에 힘을 쏟았고요. 그가 보기에 영토가 넓지도 않고 자원도 식민지도 없는 프로이센이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는 전쟁을 혐오하면서 늘 전쟁을 하는 일이 모순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쟁은 국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고귀한 의미의 실천과 다름 아니었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군국주의 이념은 결국 19세기 독일의 무리한 팽창 정책과 20세기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독일 민족의 생활권 관념과 이어지게 되죠. 독일인이 사람답게 살려면 체코나 폴란드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는 생존권 이론은 프리드리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슐레지엔을 병합하려는 그의 의지가 승리를 거둔 7년 전쟁은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프로이센이 올라서고 이후 빌레름 2세 히틀러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파멸의 전주국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7년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7년 전쟁이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 이상으로 프랑스의 위상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균형자 역할을 상실하게 되죠. 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식민지 건설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바다 건너 섬나라에 대해 쌓인 울분과 원한은 곧 이어지게 될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을 전력으로 응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심해지는 재정 적자를 부추기며 구체제 몰락의 한 원인을 제공해 주죠. 영국은 캐나다와 인도에서 프랑스에 승리함으로써 장차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갈 기반을 닦게 됩니다. 하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7년 전쟁 과정에서 식민지인과 본토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줬죠. 나아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에 부과하게 될 각종 특별세는 결국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독립을 부르짖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북반 전쟁에 이어 다시 한번 영광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가 반프로이센 진영에 섰을 때 프로이센은 휘청거렸고 친프로이센으로 돌아섰을 때 오스트리아가 손을 든 것이죠. 이것으로 러시아의 막강한 저력이
똑똑히 확인된 셈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갖게 될 또 하나의 영광, 즉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 연합의 맹주 노릇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될 영광까지 더하게 되면 이 나라는 대륙 세력의 대표로서 해양 세력의 대표인 영국과 대치하는 구도가 됩니다. 7년 전쟁은 전쟁 기술에서나 국제관계에서나 현대를 보여주는 서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